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이번 추석엔 엄마를 보러 가려고 해. 그이는 바빠서 나만 갈 것 같아. 엄마 요즘 뭐 잘 드셔? 좀 챙겨가려고. 저는 형님에게 어머님이 요즘 잘 드시는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형님이 명절에 온다니.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부잣집에 시집간 형님은 명절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에 오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저희 집에서 요양한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죠. 형님이 오신다니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네.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최근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끔은 저를 형님으로 착각하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며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형님이 오신다니 어머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석 당일까지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형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말이죠. 생전 뭘 사들고 오시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엔 어쩐 일인지 한우이의 전복에 과일 바구니까지 챙겨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아, 내가 자주 찾아와야 하는데 올케가 늘 고생이 많아. 올케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내가 엄마 챙길 테니까 친정에 다녀와. 친정 부모님도 올케 보고 싶으실 텐데 어서 가봐. 갑작스런 제안에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했어요. 형님은 거듭 권유하셨고 저와 남편은 결국 외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데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황급히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가지 말라며 남편의 팔을 붙잡고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사이 형님이 다가와서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형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누구시냐며 붙잡은 손을 빼버렸어요. 순간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표정을 풀고는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 사이 저도 어머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제 옷깃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형님이 시어머니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저희에게 눈짓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형님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 역시 무언가 마음에 걸렸는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나도 어머니가 계속 신경 쓰이네. 오늘따라 제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어머님의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저는 친정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돌리며 거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간혹 안 좋아질 때가 있는데 형님이 곤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닐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 역시 초조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설마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남편 가족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반면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 가족을 만났을 때
어머님은 형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했어. 학원 한 번 안 다녔는데 서울 명문대에 턱하니 들어갔고 지금은 내노라 하는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형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나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학벌도 직장도 특별할 것 없이 무난하고 평범했습니다. 반면 형님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타고난 머리도 있었지만 엄청난 노력파였다고 합니다. 실은 내가 중학생 때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어머님이 갑작스레 생계를 책임지게 됐으니 여러모로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당시 형님은 수험생이었는데 학원비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형님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 명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재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해요. 우리 누나 진짜 악착같이 살았어. 수업 끝나면 용돈 번다고 바로 학원 알바 뛰고 주말엔 과외하고 늘 잠이 부족해서 툭하면 코피를 쏟고 그랬지. 엄마가 그런 누나 보면서 남몰래 많이 우셨어.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로서 뭘 해주는 게 없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형님은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만날 거야?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은 정말 부잣집 남자를 만났어요.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로운 집안이었죠. 시누이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고 곧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상대 집안이 워낙 부유하다 보니 어머님께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혼수를 준비한 겁니다. 최신형 가전제품부터 고가의 침대와 소파, 식탁 같은 가구들까지 당시 유행하던 혼수 품목들을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하셨어요. 예물도 상대 집안에 밀리지 않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명문대까지 갔지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준 미안함에 더욱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남긴 돈을 거의 다 쓰신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알았어. 어머님은 아버님이 남기고 간 보험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형님의 혼수에 쏟아부었습니다. 딸이 부잣집에 가서 무시당할까봐 여러모로 무리를 하신 거죠. 그 결과 몇 년 후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거의 지원을 못 해주셨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마련했죠. 어머님은 이 점을 내내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계시고 근처에 친지분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이 없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근처에 챙겨줄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부잣집에 시집간 후로 왕래가 뜸해졌어요. 아휴, 딸은 시집가면 남이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어머님은 남편에게 자주 서운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명절이 오기만 해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형님은 명절에도 친정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명절에도
형님은 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점차 뜸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시집간 딸이 시댁 눈치 봐야지 어쩌겠니. 그래도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사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면서 형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셨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며느리 입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형님에 대한 어머님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체념의 과정을요. 명절 때마다 형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어머님은 우리 딸 잘 지내고 있겠지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시곤 했습니다. 남편도 형님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잣집에 시집가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명절 때도 친정에 오지 못하다니 형님도 참 안 됐다 싶었어요. 남편은 형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아유, 고맙다.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내가 말년복이 좋은 모양이야. 그리고 사돈어른 사부인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드려라. 자주 가서 얼굴 뵙고, 알았지? 형님이 좀처럼 친정에 못 오니 행여 저도 그럴까봐 걱정하시고 명절이 되면 얼른 친정에 가보라고 권하셨어요. 그렇게 늘 저를 배려하고 챙겨주시니 저도 더 잘하게 됐습니다. 남편 역시 저희 집에 참 잘했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를 가졌고 따스한 봄날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양가에 경사가 따로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손주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기 때문이죠. 아유, 수진아. 아빠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에서 뭔가 발견됐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빠는 곧바로 대형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친정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말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2기 정도였는데 당장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병원에선 빨리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참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 무렵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는 받고 있었지만 원래 받는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막막한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빠가 대장암이라서 당장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대. 진짜? 말기는 아닌 거지? 치료하면 괜찮아지시는 거지? 근데 병원비도 그렇고 이래저래 걱정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병원비야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지. 우리 형편도 빠듯하잖아. 지금은 당신 혼자 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아빠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소리냐는 듯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지금은 장인어른 치료에만 전념하자. 알았지? 남편의 흔쾌한 태도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초조하게 보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따로 가입해두신 암보험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돈으로 수술비와 항암치료비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두 분의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셨는데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면 그동안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역시 아빠를 간병해야 하니 일을 구할 수 없었고요. 아무리 두 분이 아껴 쓰신다고 해도 매월 나오는 관리비에 공과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에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아빠에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먼저 아빠의 안부를 물은 남편은 이후 조심스럽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많진 않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아니야. 너희 애도 있는데 그럴 것 없다. 괜찮아. 모아놓은 돈이 있어. 그건 두 분 노후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많이 드릴 텐데 조금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죠. 결국 부모님은 남편의 권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내 부모나 마찬가지잖아. 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지. 사위가 아들이라는데 이번에 아들 노릇 제대로 해봐야지. 남편은 그 후 주말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면 특근 수당이 나왔거든요. 그럼 당신은 언제 쉬어?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 쉬는 날이 없잖아. 괜찮아. 틈틈이 쉬면 돼. 주말 특근비는 따로 모아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보내드리자. 그 후 남편은 그 말대로 주말 특근비를 오롯이 친정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사이 남편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 남편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저 역시 집안일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힘쓴 덕분에 아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치료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항암치료는 힘들었지만 다행히 아빠가 잘 이겨내셨어요. 엄마는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간병을 하셨고 저도 틈틈이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주말에 일이 끝나면 시간을 내서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아빠는 늘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빠는 항암치료를 마치고 어느덧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까지 호전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회복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빠는 집에서 좀 더 요양하신 후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만 일하셨어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빠를 보면서 저와 남편 역시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아빠가 암을 잘 이겨내신 것 같아. 온 가족이 힘쓴 덕분이지. 그리고 장인어른은 강하시잖아. 금방 털어내실 줄 알았어. 부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특히 아빠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어요. 요즘 세상에 우리 사이 같은 사람이 없지.
내가 정말 복이 많아. 김서방이 도와준 덕분에 연금도 안 깨고 집도 안 팔고 그렇게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잘해줬으니 저도 시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을 더 자주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자주 오니 형님이 하나서 생긴 헛헛한 마음이 많이 채워졌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도 친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겠다며 저에게 자유시간을 주시기도 했어요. 관계는 상대적인 거라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하니 저도 어머님께 더 잘하게 되고 어머님도 그만큼 저를 챙기고 배려하셨어요. 그렇게 양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어느덧 아이가 3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도 슬슬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준우는 걱정하지 마라. 하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 놓고 복직해. 등원은 제가 맡아서 할 수 있었지만 하원 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애매하게 떴어요. 다행히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셨습니다. 요즘은 친정엄마 도움받기도 쉽지 않다는데 어머님께서 선뜻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걱정 없이 복직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님이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거든요. 아침에 한 말씀을 저녁에 또 하시고 가끔은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잘 못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치우는 와중에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잠깐 외출을 나왔다 돌아가시려는데 집에 가는 버스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러곤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무래도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어제 일은 가끔은 기억을 못하셔. 처음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집에 오는 버스 번호를 잊어서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 아무래도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곤 깜짝 놀랐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어요. 인지기능 테스트도 받으시고 MRI 촬영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와 남편은 제발 저희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초기 치매네요. 지금부터 바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어렴풋이 예상했어도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형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뭐? 엄마가 치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핸드폰 너머에서 형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의사에게 들은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줬어요. 형님은 한참을 듣더니 조심스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엄마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그 일로 누나랑 상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미안한데 나는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 형님은 남편의 말에 딱 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했어요. 지금도 2, 3일에 한 번꼴로 시댁을 오간다. 시댁 행사가 너무 많다. 시댁일이 너무 바쁘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의논했어요. 저 역시 복직을 앞두고 있던 터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직을 더 이상 미룰 순 없었어요. 결국 회사를 다니면서 그 비용을 오롯이 어머님 간병비로 쓸지, 아니면 회사를 포기하고 어머님을 직접 모실지 양자택일을 해야 했어요. 저는 고심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 뭐? 당신 복직 앞두고 있잖아. 이번에 복직 안 하면 회사 그만둬야 한다면서. 그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되지. 하지만 어머님은 지금 당장 누군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당신이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하게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우리 아빠 아플 때 그랬잖아. 주말에도 일하면서 특근비 보내주고 병원비 챙겨주고. 그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했지. 나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야. 조금 힘들더라도 당신이랑 내가 모시자. 그 편이 어머님께도 좋을 거야.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날 남편은 형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가 엄마를 모신다고 했다면서? 정말 고마워.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내가 올케 볼 면목이 없다. 올케가 이렇게 애쓰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지. 병원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만간 찾아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형님은 그렇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이 살던 집은 일단 전세로 내놓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도 미안해하셨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이렇게 얹혀 살게 되다니. 내가 너희한테 큰 폐를 끼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도 제가 아이 낳고 육아를 힘들어할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님이 편하셔야 저도 편해요. 그렇게 저와 남편, 아이와 어머님이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식구 모두 금방 적응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산책도 열심히 다니셨고 밤엔 꼭 자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책 읽는 게 치매 예방에 좋대. 이렇게 우리 손주한테 책을 읽어주니 좋구나. 아이 역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치매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해드리고 산책길엔 항상 함께했어요. 그 사이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을 보고 목이 메인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아유, 아니야. 너도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뭐. 그 사이 새아가가 나를 얼마나 살뜰히 챙겨줬는지 그저 새아가한테 고마울 따름이다.
올케,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 아니에요, 형님. 형님과 어머님은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형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은 전화를 받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네. 엄마, 나 가볼게.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형님이 간다고 하니 어머님은 내심 서운한 듯 했어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현관문까지 형님을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형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바쁘시더라도 종종 와주세요. 알겠어. 조만간 다시 올게. 신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 후 남편에게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비 얘기는 따로 없으셨지? 아무래도 누나가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댁돈 쓰기 눈치 보이는 모양이야. 남편 역시 난처한 듯 말끝을 흐렸어요. 그땐 서운한 감정보다 형님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내 부모 얼굴도 마음껏 보러 오지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형님도 나름 힘든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병원비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챙겨주면 그때 감사히 받자,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을 모신 후 1년 정도는 어머님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졌거든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십 번 반복하시고 어제 뭘 했는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나 요일도 점차 헷갈려 하셨어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가장 속상한 사람은 어머님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이 저를 종종 형님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전조 없이 갑자기 저를 보시면 형님 이름을 부르시곤 했습니다. 어머, 지연아, 어쩐 일이야.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어머님 며느리요. 에? 아이, 그럼 우리 딸은 어디 있어? 아야, 보고 싶은데. 요즘 형님이 좀 바쁘세요. 그래? 우리 딸이 바쁘구나. 아야, 언제 올까? 조만간 오실 거예요. 그렇게 둘러대면서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답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사이 어머님이 저를 형님으로 착각하는 날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형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와주세요. 빠를수록 좋고요. 알았어. 조만간 갈게.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조만간 온대요. 아유, 정말? 우리 딸이 온대? 네, 조만간 온대요. 어머님은 그날부터 형님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현관 앞을 기웃거리며 오늘은 올까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형님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다시 형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형님, 많이 바쁘세요? 아유, 미안해, 올케. 요즘 시댁에 일이 워낙 많아서 이번 달 안엔 꼭 갈게.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한 달쯤 지나서 드디어 형님이 집으로 왔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1시간도 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어머님이 아쉬운 얼굴로 따라서 일어났어요. 어머님의 풀죽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게 형님은 제가 전화를 해야 마지못해 와선 1시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매번 기대하며 기다리던 어머님은 형님이 그렇게 가면 한참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루는 형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님, 시댁일이 많이 바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실은 엄마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오래 못 있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자기 딸을 저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아픈 엄마를 위해 조금 더 있을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든 건 어머님일 텐데 말이죠. 그런 서운함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님을 더욱 잘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도 변하셨습니다. 점차 형님에 대한 질문이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형님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저를 많이 찾고 의지하셨습니다. 가끔은 어머님의 낡은 소품을 조심스레 저에게 건네주기도 하셨어요. 그럼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와 어머님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감내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며 더욱 잘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친정에도 참 잘했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당신이나 나나 양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지내니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저나 남편도 형님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접게 됐죠. 그러던 차에 갑자기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올케, 이번 추석엔 엄마 뵈러 가려고 해. 전화로 그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정말 오려나 싶었는데 추석 당일 형님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엄마 챙길 테니까 친정 다녀와. 그러곤 선뜻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형님의 권유에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내내 불안했습니다. 어머님이 형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저와 남편만 찾았기 때문이죠.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마음에 걸려있고 저희는 결국 차를 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에 남편이나 저나 화들짝 놀랐어요. 남편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악몽 같았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든 듯 난장판이 된 집 안에서 어머님과 형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서랍은 죄다 열려있고 바닥엔 온갖 집기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그 사이 어머님은 얼른 제 뒤로 와서 숨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벌벌 떨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아유, 인감도장 없어요. 인감도장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사이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종이를 훑어본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놀라는 소리에 저 역시 종이를 확인했어요. 그건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서류였죠.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이게 대체 뭐야? 뭘 하려던 거야? 남편의 날선 물음에 형님은 멈칫했어요. 그러다 자포자기한 듯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래. 어차피 엄마는 네가 모시고 살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먼저 상의했어야지. 나랑 집사람 자리 비운 사이에 아픈 엄마를 두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상황이 워낙 급해서 그랬어.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너랑 나랑 받을 돈이잖아.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 아직 멀쩡히 살아계셔. 그렇다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진 않으실 거 아니야. 일단 팔고 나서 얘기하자.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여기 와서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한 거냐고. 다짜고짜 집부터 팔자는 형님을 보며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형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댁 상황이 좀 어려워. 사업이 안 풀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비로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신혼의 시댁 사업이 기울면서 신혼 남편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어머님 아파트는 명백히 어머님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하지만 정신이 또렷이 돌아오실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어머님께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인 듯 형님을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그 아파트는 명백히 엄마 재산이야. 그럼 엄마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지. 엄마 어차피 제정신 아니잖아. 너랑 이렇게 입씨름할 시간 없어. 그냥 너랑 나랑 얘기해. 그럼 되잖아. 형님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남편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난 어머니 동의 없이 그 아파트 처분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엄마 괜찮으실 때 그때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해. 그리고 당장 나가. 지금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고 형님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 신우를 다시 보게 됐어요. 평소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던 사람의 반전 면모를 목격한 듯 했죠. 치매로 고생하는 엄마를 속이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팔아치우려 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형님이 나가고 저는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바르르 떨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갑작스런 어머님의 오열에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 어머님의 입에서 가느다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그러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 저와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의 정신이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쏟아낸 말들, 그 끔찍한 계획을 모두 들으신 겁니다. 그 사이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비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나를 속이려 들다니. 아휴. 어머님은 그 뒤로도 한참을 우셨습니다. 실망과 분노, 서운함과 배신감, 그 모든 게 한데 뒤엉켜 좀처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셨어요. 몇 시간 뒤 겨우 진정한 어머님은 선언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파트 처분해도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명의부터 옮기자. 그러더니 어머님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처분해서 써라. 지연이는 결혼할 때 혼수로 해줄 만큼 해줬다. 이제 더는 없어. 그 아파트는 너랑 준우 엄마가 갖거라.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의 행동에 분노하셨고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저와 남편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내일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보자. 남편은 일단 갖고 계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결국 며칠 뒤 어머님의 정신이 온전할 때 함께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 입휘 아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 사이 형님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땐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네가 오해할 만해. 미안해. 됐어. 사과는 내가 아니라 엄마한테 해야지. 알았어. 조만간 찾아갈 거야. 하지만 이번엔 어머님이 형님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네 누나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 형님은 결국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 아파트 팔면 그래도 몇 억은 되잖아. 누나 좀 도와줘. 그동안 어머니 아플 때 뭐 했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러는 거야? 결국 남편 역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형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 사건 이후 빠르게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1년 남짓 투병하시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도 형님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평생 믿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자신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원통해 하셨어요.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형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1년 정도 못 본 사이 사람이 어딘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아파트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물었어요. 그 아파트 아직 안 팔았지? 아파트를 물을 게 아니라 매형이 어디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장례식 때는 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물음에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파트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는지 남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명의를 내 쪽으로 넘겨주셨어. 그 얘기를 듣자 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네 명의로 넘겨서 뭘 어쩌자는 거야. 나도 엄연히 자식인데. 그러더니 형님은
유류분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난 어머니 뜻을 거스를 생각 없으니까. 남편과 형님은 그 후 장례식 내내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시댁 식구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형님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싶었는데 나중에야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 상담을 마친 형님이 다시 저희 부부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시어머님이 증여할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고 지난 5년 동안 간병 및 생활보조 등 장기간 봉양에 대한 대가로 증여되었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걸 안 형님은 저희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그이가 못 온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지금 구치소에 있거든. 형님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저나 남편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네 시댁 상황은 지난 1년 사이 악화일로를 걸은 듯 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인 사업에 무리해서 투자금을 끌어오다가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만 겁니다. 이 일로 형님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사기죄로 징역을 살 수도 있대. 어떻게 합의금이라도 좀 마련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 사이 형님은 시댁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누나는 시댁만 식구고 우린 식구가 아니야? 시집간으로 우린 완전 뒷전이었잖아. 엄마가 아파서 몸져 눕고 누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 한 번이라도 먼저 와서 들여다본 적 있어? 남편의 말에 형님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긴 유언을 떠올렸어요. 네가 딸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였다. 신우한테 절대 이런 한 푼 주지 말아라. 결국 남편은 형님의 요청을 거절했고 그 일로 두 사람은 거의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도 없었고 만남도 없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형님이 그렇게 몰래 아파트를 팔려고 하지 않고 남편과 어머님께 솔직한 사정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남편과 어머님의 성정상 도와줬을 겁니다. 어머님을 속이지 않고 사업이 어려졌다,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면 어머님도 하나뿐인 딸을 위해 뭔가 해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을 형님이 자초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씁쓸해지고는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